네, 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그니처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그니처 학습하기 전에 우리 정보보안 3대 요소 한번 더 리마인드 할게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아, 기억이 안 나거나 하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기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자, CIS는 이제 기밀성이었어요. 이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대칭키로 암호화한다거나 RSA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공격키로 암호화를 시켜서 해당되는 사람만 그 메시지를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암호화에서는 그렇게 기밀성을 검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인테그리티는 무결성이었어요. 무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시를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맥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또 HMAC을 또 이용해요.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용성은 뭐 암호학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이제 보안과 이제 균형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오센티케이션이었어요. 인증, 그죠? 오센티케이션. 그게 이제 맥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맥은 같은 맥인데 이제 무결성까지도 이제 그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맥은 뭐죠? 이 맥 값을 구하기 위해서 키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앨리스가 보낸 그 메시지가 맞구나라는 거를 이 키로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걸 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였죠? 부인 방지를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3자에게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바로 디지털 시그니처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 RSA에 의한 그 디지털 서명의 동작 원리를 보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서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가 차용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메일로 보내면은 누군가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문제죠? 인테그리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앨리스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테그리티하고 이 오센티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썼죠? 맥을 썼어요. 맥 또는 뭐 HMAC.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차용서 보낸 적이 없다라고 레피디에이션을 해버리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시그니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나오네요. 자, 맥을 이용해서 인테그리티, 그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이 가능한데 레피디에이션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지털 시그니처다. 디지털 시그니처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 거예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공개키하고 그 쌍이 되는 개인키가 있었잖아요. 이 개인키는 누구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이거를 보관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거를 주면 안 돼요. 이 개인키가 뭐 해커한테 이게 유출이 되거나 노출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 메시지를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암호화 시킨 거를 이제 바로 디지털 시그니처라고 하고요. 이게 앨리스가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어, 암호화를 인크립션을 자기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밥에게 같이 보내요. 메시지도 보내고 여기 어, EKM 했던 요 암호화된 전자서명한 거를 같이 보내면은 밥은 이 메시지 이 암호문을 복구화시킬 수 있죠. 뭘로? 앨리스의 공개키로. 앨리스의 공개키로 복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걸 복구화시키면 평문이 나오죠. 앨리스가 보낸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원본인 이 메시지와 이거를 비교해서 이퀄이면
아, 이거는 앨리스가 그 서명한 게 맞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개인 키로 암호한다는 게 무슨 갑자기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이게 공개 키로 복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앨리스의 공개키, 원래 공개키가 공개하는 거니까 앨리스의 공개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암호문을 복구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그 뭐 문서 보내잖아요. 공문. 예, 어떤 기관에서 공문을 볼 때 그거 직인이 지키죠. 이 직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은 접수받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직인이 찍혔으니까 예를 들면 이 직인이 뭐 서울시청에서 뭐 보낸 거다 그러면 아, 이 직인으로 인해서 이건 서울시청에서 보낸 공문이 맞구나라고 접수한 기관에서는 어,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 서명이라고 전자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접수하는 경우는 누구든지 이거를 접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공개키 암호화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한번 또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공개키 암호화에서 이 개인키는 수신자가 복호화에 사용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앨리스하고 밥 관계에 있어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암호화를 할 때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밥에 퍼블릭키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밥은 자기 뭐예요? 이 암호화된 거를 개인키로 복화하는 거죠. 이 개인키는 반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기밀성, 컨피덴셜리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디지털 서명은 본인이 서면 작성을 하는데 개인 키로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서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키로. 그러면 어, 그 서명자의 공개 키는 공개돼 있으니까 그 공개 키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는 누가 갖는가? 개인 키는 자기 개인만 갖는 거고요. 공개 키는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공개 키를 안다고 해서 개인 키를 구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그 트랩도어 펑션이 있었죠. RSA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트랩도어가 D 곱하기 2, 1, 모드, 파이 n이었어요. 자, 트랩도어도 이제 해커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요 공개 키, 그 다음에 요 파이 n을 알면은 요 개인 키를 알게 됩니다. 해커도. 근데 문제는 요 파이 n을 구할 수가 없었죠. 설사 n을 안다고 해도 요 n을 안다고 해도 파이 n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파이 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었죠? n은 pq, 이 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n은 소인수 분해해서 이 소수를 p하고 q를 구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파이 n은 p-1, q-1을 곱하기가 되니까. 다시 한번 이걸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자, 공개키에 의한 암호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그림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메시지로 공개키로 이 공개키는 누구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공개키죠? 맞아요?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신의 공개키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공개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앨리스라고 그러고 이게 밥이라고 하면은 밥의 공개키죠. 예, 밥의 공개키로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밥의 개인키로 복구화시켜서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증, 서명, 디지털 시그니처를 할 때 이 메시지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밥이 예를 들면 앨리스에게 서명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 여기서 개인키는 누구 거예요? 밥의 개인키예요. 밥의 개인키. 밥의 개인키로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어, 뭐로 검증하죠? 밥의 공개키로 그거를 복화를 시켜서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쫙 보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결함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컸을 경우에 뭐 1기가 뭐 2기가 되는 거를 암호화시켜서 보내서 이걸 복호화시켜서 원본하고 비교를 해서 그 검증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클 때가 문제예요. 이 메시지가 크면은 이걸 암호화해서 메시지도 1기가고 이걸 서명한 것도 서명해서 암호화시킨 것도 1기가면 이거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음, 좀 뭐라 그러냐 합리적이지 않죠. 네, 이럴 땐 뭘 이용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뭘 이용하면 좋겠어요? 네, 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따가 제가 뭘 이용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공격키 암호는 누구라도 암호화가 가능하죠. 상대방의 앨리스의 공격키로 어, 앨리스의 공격키로 밥의 메시지를 이제 암호화를 시키면은 예, 앨리스의 개인키로 복호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은 누구라도 서명이 검증이 가능했죠. 앨리스의 메시지를 앨리스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그거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밥은 앨리스의 공개키를 얻어서 그거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앨리스의 메시지가 굉장히 큰 사이즈다. 큰 사이즈다. 그럴 경우에는 좀 합리적이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된 게 같이 와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기가 된 거를 예를 들면 암호화 시켜서 이게 거의 유사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거를 복호화 시켜서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도 뭐죠? 속도가 좀 느리겠죠? 그죠? 뭘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예, 바로 해시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해시. 그래서 뒤에 이제 해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검증하는 방법이 암호화시켜서 검증하는 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앨리스가 메시지 서명하고 밥이 검증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수신된 서명을 복호화하는데 앨리스의 공개키로 복호화를 해서 수신한 서명으로부터 얻어진 이제 메시지죠. 이거하고 원래 원본 메시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게 이퀄이면 이게 제대로 된 앨리스가 서명한 문서가 맞구나라는 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앨리스가 보낸 문서다라고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럼 앨리스는 내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레피디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키는 본인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자, 바로 해결책이야.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제가 해시값에 서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메시지가 일기가 뭐 엄청 큰 파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바로 해시를 쓰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해시는 뭐였죠? 우리가 MD5를 쓰면은 128비트의 풋프린트가 나온다고 그랬고 SHA-1을 쓰면은 160비트의 크기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뭐 SHA-256을 쓰면은 256비트의 해시 값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해시 값을 암호화하는 거는 아주 쉽죠. 금방 하죠. 뭐 공격형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서 연산으로 하기 때문에 늦긴 하지만 256비트, 160비트를 서명해서 암호화시키는 거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명된 거를 보내는 거예요. 요 해시 값을 암호화시킨 거를 보내는 거죠. 서명으로. 그래서 메시지하고 서명하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밥은 이제 공개키로 이제 서명을 검증할 수 있죠. 앨리스의 공개키는 이미 확보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앨리스는 밥에게 공개키를 보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서명을 복호화를 시키면은 복호화한 해시값이 나오죠. 그죠? H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원본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것도 예를 들면 SHA-256으로 만약에 여기서 해시한 게 SHA-256이라 하면은 내가 SHA-256으로 해시 함수를 쓴다라고 이 밥에게 또 알려줘요. 통신 뭐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도 같이 또 샤256으로 이걸 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해시 값이 나오죠. 오리지널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서명에 대한 복호한 해시 h-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h하고 h-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럼 이퀄이면 아 이거는 제대로 된 앨리스가 서명한 문서가 맞구나라는 거를 검증하게 됩니다. 훨씬 아까 그 메시지를 전자서명에서 그 전자서명한 것보다는 해시를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사이즈도 작아지고 요거 비교할 때도 이 해시 값이 작기 때문에 금방 하죠. 굉장히 더 합리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MITM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멜로리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학습한 적이 있죠. 자신의 공격키를 앨리스 대신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서. 예, 그래서 가로채기 하는 거죠. 멜로리가 메시지를 보낸 걸 가로채기해서 개인 키로 서명하고 송신하면은 자기 이 해커의 멜로리의 그 공격키를 앨리스 대신에 줬기 때문에 이 수신자는 이게 앨리스가 보낸 걸로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공개키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앨리스가 바백에 이 퍼블릭 키를 보냈는데 이 퍼블릭 키가 앨리스 거 맞아? 그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앨리스의 퍼블릭 키가 앨리스께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디지털 서명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떻게 부인 방지가 되느냐? 그 개인 키는 송신자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송신자는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부인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인 키가 뭐 유출이 돼서 해커가 뭐 그걸 해킹해서 가져가서 해커가 이제 서명을 해서 보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원래 송신자가 서명한 걸로 봐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나 그 통신상에서 어? 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절대적으로 이 개인 키를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은 정말로 종이 서명이 대용이 되는 것일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1999년에 전자서명법이 제정이 돼서 그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서명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서명법 관련해서 그냥 참고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됐어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는 공인인증 제도가 사라집니다. 예, 공인인증서라는 게 공인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갖고 있죠. 이 공인인증서는 그냥 원오브 인증서예요. 이 공인인증서를 계속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공인자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인증서예요. 그냥 인증서.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 전에는 전에 그 전자서명법을 보면 어떤 정부 규제 중심이었고 공인인증기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 서명이 사설 전자서명보다 좀 우월한 법적 효력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기관이 없어지고요. 그냥 이제 평가제도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서명 수단에 동일한 효력이 이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 의해서 인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생체 인식이라든지 블록체인을 이용한 DID, Decentralized ID, Identifier, 뭐 이런 것들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이 좀 더 발전하게 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법하고 그 전에 전자서명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 공인 전자서명이라는 공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자서명에 효력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 3조인데 32조로 되어 있네요. 제 3조입니다. 네, 이거 좀 수정할게요.
12월 10일 기준 전자서명법에 보면은 공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뭐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공인서도 원어브의 그냥 인증서일 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분 쉬었다가 또 학습하도록 하죠.